정치 속풀이는 신지호 전 국회의원, 조홍천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어제 대통령실에서 인선 발표가 있어서 이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. 민정수석의 봉욱 전 검사장이 임명이 됐던데, 그리고 뭐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뭐 이렇게 좀 발표가 됐어요. 좀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게 있을까요? 어떻게 보셨나요? 생각보다는 상당히 온건하고 합리적인 사람들로 지금 채워진 것 같아요. 예. 며칠 전 표결을 강행했던 법사위원장의 이춘석 네. 의원, 사선 의원이죠. 그분도 상당히 온건한 편입니다. 지금 당대표 경선에 나선 두 분을 보면 정청래 박찬대 의원. 추석 전에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. 예. 또 김병기 원내대표도 말이 뭐 거침이 없잖아요. 주로 강성 그 당원들한테 네. 소구하려는 그런 걸로 보여지는데, 정작 그 실무를 담당할 법사위원장 또 법무부 장관, 민정수석은 상당히 온건 합리적인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. 네. 그럼 어떻게 갈 것인가? 그게 뭐 상당히 귀추가 주목이 되고, 검찰개혁이 그냥 뭐 팔씨름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결국 입법사항인데, 입법사항은 원내대표 또 당대표, 법사위원장이 주도를 할 것입니다. 그렇지만 대통령실과 조율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. 네. 거기 봉욱 수석이 있고요. 그래서 정광석화처럼 뭐 밀어붙이기보다는 조금 그래도 한 템포 쉬어가고 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려는 노력을 보이려는 뭐 그런 모양새는 갖추려고 하는 거 아닌가. 뭐 저는 뭐 내심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일단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봉욱 민정수석 조합이라면 막 몰아붙이진 않을 거다 이런 예상이셨는데, 신지호 의원 보시기에도 뭐 비슷한가요? 예, 비슷한 생각이고 속도 조절에 들어간 인사로 봐야 된다. 네. 이렇게 보여지고요. 원래 그 법무부 장관에 뭐 윤호중 행안부 장관 내정자가 거론이 됐었어요. 그럼 뭐 최초의 비법조인 뭐 법무부 장관 이렇게 되고, 또 그 서울대 운동권 강성 출신이고, 네.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 인사가 주는 메시지가 있잖아요. 네. 막 밀어붙이겠다. 근데 민정수석에도 역시 검찰 출신. 그러니까 비법조인이 아닌 법조인 정성호 의원을 법무장관으로, 또 검찰 출신, 그리고 그 봉욱 그 신임 민정수석은 윤석열 그 당시 중앙지검장하고 검찰총장 서로 경합했던 문재인 정부에서. 문재인 정부 때요. 그러니까 이 민정수석에 또다시 검찰 출신을 전 기용했다는 것은 네. 검찰 내부에 어느 정도 우군도 만들어 가면서 이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. 검찰 개혁을. 봉욱 수석 얘기는 저희가 이따 조금 더 자세히 해볼까 했는데, 보니까 조홍천 의원님이랑 또 인연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1년 후배인데, 네. 법무부 검찰국하고 그다음 김대중 대통령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 파견검사를 같이 했어요. 근데 검찰개혁 적임자라고 평가를 받을 만 하나요? 이분은 저번 문재인 대통령 때 검수완박 예. 한참 몰아붙일 때 전직 검찰 간부들이 성명을 낸 적이 있습니다. 네. 이렇게 할 일이 아니다. 거기에도 이름을 올렸던 분으로 전 기억을 하는데, 어쨌거나 제가 아는 봉욱 수석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온화하고, 뭐 평생 화내는 거 한 번 본 적이 없어요. 그래요. 급하지 않아요. 예. 너무 느긋해서 답답해. 네. 그리고 검찰 개혁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도 아마 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. 수사기소 분리는 필요하다. 다만 그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, 네. 견제는 그 소추기관이 해야 된다. 그리고 그거 없이 그냥 지금 국수본이 있는데 또 중수청을 따로 또 만든다는 거잖아요. 예. 안 그래도 지금 수사 절차가 복잡해서 변호사들도
지금 내 사건 어디가 있나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. 기관이 너무 많아가지고. 예, 그리고 사건 종결권을 경찰에 주고 나니까 거기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도 지금 너무 힘들고요. 예. 그래서 이런 건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. 아니, 특수인지수사가 정치수색을 띄고 또 나올 때까지 판다라고 해서 항상 문제가 된 거지. 네. 경찰 송치한 사건 검찰이 보안수사 과정에서 큰 문제된 적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. 그리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수사라는 것은 그 속성 자체로 예.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여지가 농후합니다. 가장 높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수사권에 대해서는 항상 고도의 견제와 감시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수사권 독립이라는 명목으로 저번에 다 풀어져 버리고 대신 검찰의 6대 범죄, 2대 범죄 했다 이거 먹고 떨어져라는 네. 식으로 됐어요. 그래서 네. 국민이 행복해졌습니까? 근데 지금은 그걸 뭐 확실하게 못 받겠다는 건데 맹견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채우지 않고 돌아다니게 하는 것 그게 과연 거리에 나와 있는 시민들한테 행복한 것인가 더 좋은 것인가 예. 저는 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아마 봉욱 수석도 그런 생각을 견지하고 있지 않을까 제가 말씀을 나눠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네. 그동안에 뭐 제 경험과 그분의 인품 또 가끔 나오는 그분의 목소리를 종합해 봤을 땐 그런 것 같습니다. 근데 이렇게 좀 속도가 안 맞으면 강성 친명들이 당에 남아 있잖아요. 그럼 약간 좀 잡음이 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? 근데 뭐 이 당이 일극체제인데 대통령까지 되고 권력의 정점에 올라갔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판단에 반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간 큰 정치인이 있나요? 예.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낙점을 한 거 아니에요. 네. 정성호 법무장관, 봉욱 민정수석. 그러니까 저는 좀 섬뜩한 느낌도 들었어요. 그러니까 지금 뭐 다른 장관들 보면 기업인 출신들, 네. 심지어 뭐 탈원전에 반하는 이런 인사를 장관으로 또 중용을 하고, 그러니까 민생 경제 살리는데 우선적인 그 방점을 좀 찍으려고 그런 거 아니냐. 검찰 개혁은 상대적으로 조금 좀 천천히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. 그러면 역시 이것도 내년 지방선거 아, 그걸 염두에 두고 염두에 너무 둔. 중도층이 또 이탈할 만큼 막 급진적으로 해선 안 되니까. 그러니까 검찰 개혁의 기본 뭐 청사진 이런 거에 바꾸겠습니까? 기본 네. 방향은 그대로 갖고 가는데 네. 완급 조절은 좀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봐요. 인사에서 주는 메시지가 좀 있긴 있네요. 하나만 더 첨언을 해드리면 네. 민정수석실 내에서 검찰개혁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사법제도비서관실입니다. 네. 그 사법제도비서관에 이진국 아주대 로스쿨 교수가 되셨는데요. 그분은 한국형사법학회 회장도 하신 분이고 예. 평소에 이 검찰개혁에 대해서 민주당 강성의 목소리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그런 생각을 계속 피력을 하셨던 분이에요. 그분까지 더해 보면은 네. 저는 그 좀 헷갈립니다. 그러니까 배드캅 국캅을 역할을 나눠서 어차피 저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도부가 다 그 강성당원들에 의해 가지고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예. 그렇게 계속 앞으로 끌고 가고 나머지 정부나 부처나 혹은 대통령실에서는 그 속도와 방향을 좀 조절하는 이런 식으로 가서 그냥 뭐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추석 그래봐야 이제 뭐 한 3달밖에 안 남았는데 3달 만에 뭐 우당탕퉁탕 다 해가지고 사회적 합의도 그러니까 뭐 무슨 수기 과정도 없고 그냥 이렇게 결정됐으니까 가는 거야 라고 하면은 이게 내년 지방선거라든가 정권의 국정수행 동력에 네. 큰 도움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닌가. 만약에 그렇다면 상당히 영리한 거죠. 막 몰아붙일 것 같은 분위기가 이제 임기 초반에는 좀 있었는데 진짜로 이제
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조금 좀 똑똑한 인선을 하고 있다라는 평가도 나오는 것 같아요. 근데 한 가지 이거는 뭐 우려를 해야 될지는 좀 어떤지 모르겠는데 현역 의원이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로 많이 지목이 돼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약간 입법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. 역대 정부 중에도 이제 비율이 가장 높더라고요. 이건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? 그 DJP 정부 때도 굉장히 많았어요. 그때가 지금보다 더 많았을 거예요. 그래요? 장관 숫자로 보면. 장관 숫자로만. 네, 그때 10명인가 뭐 11명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. 근데 거의 뭐 의원 내각제 수준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도 드는데 네. 이거는 뭐 좋게 보면요. 집권 초기에 그래도 대통령과 오랜 기간 생사고락을 함께 하면서 대통령의 생각, 가치, 일하는 방식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하고 함께 해서 그 당정 일체로 초기에 좀 그거를 분위기를 좀 선도하겠다. 이렇게 좋은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네.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의원 출신 장관들이 입법 활동은 사실상 못 하잖아요. 그렇죠. 예. 그런데 국회 일을 뭐 동시에 할 수는 없으니까. 예. 이건 압도적인 의석 차 때문에 가능한 거기도 합니다. 아, 본인들이 그러니까 그 입법 공백, 입법만 공백이겠어요. 의정활동 공백 아니에요. 예. 그러니까 그 정도 숫자가 빠져도 국힘이 저 정도 까이까 뭐 저 정도야 뭐 쉽게 뭐 남은 숫자로도 얼마든지 다 처리할 수 있다. 국회에서 이 인원이 빠져도 거대 여당인 거에는 변함이 네. 없으니까. 근데 그 뭐 장관들도 그런데 국무총리도 뭐 그 전에 선례를 보면은 뭐 의원직 유지한 선례가 있긴 있던데 저는 좀 납득은 안 가는 것 같아서 다른 장관도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국무총리인데 의원직을 꼭 유지하면서 해야 되나?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헌법에 국무총리와 국회의원은 겸직금지에서 예외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예. 그 뭐 애초부터 의원 내각제 저기 요소를 가미를 한 거고 아마 대부분의 의원들은 너 빠지 떼는 자리에 내가 임명해 줄게라고 하면은 상당히 좀 망설일 겁니다. 이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뭐 그런 계기이기도 기회이기도 하지만 예. 또 어떻게 보면은 이 국회의원은 임기가 있고 재선이란 게 있는데 관료는 그 임명직이고 그 다음에 정치 상황이 어떻게 돼가지고 자기가 정치 생명이 계속 이어질지 어쩔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총리가 뭐 의원을 겸직하고 있다. 글쎄 뭐 이건 정말 내각제 같은 걸로 보여지지만 총리가 의원직을 뭐 유지하는 거에 불구하고 네.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과연 총리로서 또 그 자질과 도덕성을 갖췄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고요. 아까 뭐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워낙에 지금 170석에 필적하고 있기 때문에 열 몇 석 없어져도 과반은 유지가 됩니다. 상관없고요. 예. DJP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DJ와 JP가 거기다 박태준 DJT까지 합쳐가지고 겨우 뭐 어쨌든 과반 안 되는 소수 정부였어요. 예. 거기다가 DJ와 JP가 그때 5대5로 정부를 구성하기로 아마 합의했던 걸로 그렇게 기억합니다. 그러니까 JP 쪽에서는 뭐 세력이 크지 않으니까는 그 장관으로 청구할 만한 사람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겠죠. 그래서 예.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거고 지금은 뭐 167석이에요. 뭐 어쨌든 뭐 아직도 무지하게 많습니다. 많기 때문에 뭐 까이거 뭐 107석 국민의힘 뭐 가뿐하게 누를 수가 있는 거죠. 뭐 정치인 장관 임명하면 보통 청문회 좀 수월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다 이런 해석이 있는데 뭐 이번에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. 김민석 후보자 청문회 하는 거 보면 뭐 야당은 계속해서 좀 문제를 오늘까지도 제기를 한다라고 하니까 일단은 지금 국회 상황을 좀 더 짚어보면 협치는 좀 요원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. 네. 상임위원장에 대해서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뭐 협상의 여지가 없다라고 하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단독으로 네. 위원장을 이제 표결을 해버렸잖아요. 네. 뭐 국민의힘은 계속 법사위원장 반환해라 뭐 이런 요구는 하는데 뭐 어차피 들어줄 요구는 아닌 것 같고 이건 좀 어떻게 해결이 될 것 같으세요? 뭐 세계 경일기죠. 근데 18대 국회 때요. 민주당이 그때 폭삭 망해갖고 81석이었어요. 근데도 법사위원장 줬어요. 아, 그 당시 예. 야당에게 그래서 전반기 법사위원장을 우윤근 의원이 했고
그 박영선 의원이 또 뭐 간사하고 막 그랬어요. 근데 지금 뭐 108석, 이제 한석조 107석인데 이건 뭐 민주당이 이렇게 국회 관행을 바꿔버린 거거든요. 네. 민주당의 국회 관례. 예. 예, 이게 어떻게 보면 관습법적인 그런 성격의 것이었는데 그걸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바꿔버렸어요. 그래서 지금 그 상임위원장 하는 거 보면 이제 대통령 권력까지 먹으면 조금 국회에서는 조금 여지를 열어두는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전혀 없어요. 이제 상임위원장이 이렇게 강행하는 거 보니까. 네. 이건 협치 포기입니다. 협치 포기. 독식은 꼭 협치 포기고,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계속 그 3대 특검, 뭐 내란몰이, 뭐 해가지고 얼마든지 요리 가능하다. 물론 이렇게 하면 일방통행이다, 독식이다, 협치 포기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는 있지만 예. 국민의힘은 아직까지도 손볼 게 많다고 보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안 하고 가도 좋다. 근데 이런 판단인 사실 것 같아요. 그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뭐 지금 보면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도 철야 농성 이런 걸 하잖아요. 근데 그게 국민들한테 관심을 받거나 국민의힘한테 좀 권력을 나눠주지 뭐 이런 여론이 좀 동정 여론이 일려면 국민의힘이 좀 이제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을 만한 정당으로 좀 변모를 했어야 되는데 그건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예. 하자는 오늘까지 위원장인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. 비대위원장 소년가장의 예. 처절한 절규 그거라도 받았으면 그래도 힐끗 봐줄만이라도 한데 지금 하고 있는 것 작태라고 하고 싶습니다. 예. 예. 작태. 예. 뭐 하나같이 눈살 찌푸리고 말로만 국민을 외치고 자기 기득권은 1도 내놓지 않으려는 뭐 그런 거에 뭐 딱 맞죠.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이나 혹은 여당이 무리수를 떠도 그걸 받아먹지를 못하는 겁니다. 예. 예를 들어 지난주에 추경 시정연설 하러 나와가지고 90도로 야당에게 인사하고 또 통합을 협치를 강조하고 지금은 내가 의리다 네. 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정말 협치할 것처럼 보였죠. 근데 협치한다니까 진짜 협치하는 줄 아나 보다인데 만약에 협치를 하려 했으면은 요번에 상임위원장 네. 이거는 야당하고 조금 더 협의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? 라고 메시지가 정부 속 통해가지고 좀 갔어야죠.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게 관례라고 말씀하셨는데 네. 일당은 어쨌든 국회의장 무조건 하잖아요. 근데 법안이 그 의결되는 과정에서 관문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법사위를 거쳐야 되고 그다음 본회의에 상정이 돼야 돼요. 네. 법사위를 지키는 법사위원장 이건 2당이 해야 그나마 이 두 개 관문을 나눠 가져가지고 일방 독주가 불가능하다. 네. 그리고 법사위원장을 제2당이 하더라도 입법이 불가능하냐? 국회 선진화법으로 그럼요. 패스트 트랙이라는 걸 만들었지 않습니까? 그쵸? 네. 본회의 직접 상정하는 거. 예. 법사위법이 아닌 보통법은 330일, 최장 11개월, 법사위법은 240일, 8달. 8개월이면은 본회의에 직접 갈 수 있습니다. 그게 최장입니다. 네. 지금 같으면 그것도 중단시킬 수가 있어요. 의석이 많아서. 예. 그런 모습을 거쳐주는 게 훨씬 더 민주당한테는 유리할 거거든요. 지금 마지막 남은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의 위협 요인은 일방 독주입니다. 네. 그래서 국민의힘이 조금만 좀 제대로 하고 정신 차리고 참여하고 바뀌려고 뭐 되든 안 되든 어쨌든 바뀌려고 정말 처절한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예. 저렇게 못해요. 그게 없으니까 지금 민주당도 그렇죠. 더 당당하게 저러는 거군요.